최근 시계업계의 성적표라 불리는 모건 스탠리 2025년 시계시장 리포트가 공개되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지난 1년간 신제품 출시를 지켜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유추해왔던 시장의 흐름이 실질적인 숫자로 확인되는 시간이라 항상 유심히 챙겨보고 있는 자료입니다. 오늘은 2024년 대비 2025년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들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화두는 스와치그룹의 수장격인 오메가가 3위에서 5위로 내려앉았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까르띠에가 오메가를 넘어 2위를 하였을 때 농담처럼 이러다 오데마픽이나 파텍 필립에게도 순위를 내주는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그것이 실제 데이터로 증명된 셈인데요. 오메가가 이런 부진을 겪은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이런 변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부터 언급되었던 양극화 현상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롤렉스처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로 찍어내는 족족 완판시키며 여전히 긴 웨이팅을 자랑하는 브랜드, 혹은 파텍 필립과 AP처럼 대체가 어려운 하이엔드 포지션을 선점한 브랜드들은 견고합니다. 반면 비교적 셀링 포인트가 떨어지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매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대에 확실한 스펙을 제안하는 크리스토퍼 워드가 처음 탑 50안에 들게 되었고요. 결국 확실한 고급화냐 아니면 확실한 가성비냐, 이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메가의 매출 감소와 순위 하락 역시 이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스피드마스터와 시마스터 라인을 재탕한다는 소비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에서 제품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디테일 수정 위주의 출시가 이어진 점이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마스터 플래닛 오션의 사이즈를 줄이고 헬륨 밸브를 없앤 시도를 개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소재나 무브먼트의 큰 변화 없이 가격만 1,300만원대를 상회한다면 소비자들은 냉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쿠아테라의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가격 대비 품질이 아쉬운 스탬프 다이얼을 적용한 신형 레일마스터 역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오메가 고객들은 이미 문워치나 시마스터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들이 지갑을 열 만큼 매력적인 출시는 없었고, 과거 롤렉스 대 오메가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시마스터와 스피드마스터 외의 라인들은 아직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오메가의 상대적으로 낮은 리셀가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는데요. 리셀가가 약한 상태에서 매장 가격만 계속 올리는 것은 신규 유입을 막는 역효과를 낸다고 보는데요. 물론 오메가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롤렉스가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매장가 기준 스틸 데이토나가 스피드마스터의 2배 가격이 된 상황에서 경쟁 브랜드로서 매장가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것을 경계했겠죠.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와 실질적인 제품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가격 인상은 결국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추도의 행보입니다. 롤렉스가 자체 최상급 크로노미터 인증으로 품질을 어필하는 동안 오메가는 2015년 제3자 기관과 협력해 메타스 인증을 만들었습니다. 제3자 인증이라는 신뢰도를 무기로 삼으려 했던 거죠. 제가 사석에서 몇 년 동안 해오던 얘기인데 메타스는 조건만 갖추면 어느 브랜드든 받을 수 있는 인증입니다. 롤렉스는 이 점을 이용해 본인들의 보급형 브랜드인 추더에 메타스 인증을 적극 부여하기 시작하므로 오메가보다 저렴하지만 스펙은 대등한 추더라는 구도를 만들었고, 오메가의 경쟁 상대를 롤렉스가 아닌 오메가와 동일한 인증을 사용하는 추더로 끌어내리는 고도의 전략을 펼친 거죠. 개인적으로는 롤렉스가 추더를 통해 오메가를 간접 공격하는 아주 영리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시계가 비싼 이유 영상에서 퀄리티 대비 가성비가 가장 좋은 가격대가 론진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튜더는 크게 성장한 반면 론진이 부진을 겪은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론진은 전통적으로 중국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인데 최근 중국의 사치품 소비 급감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면 튜더는 유럽과 북미 시장에 집중해왔고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빈티지 롤렉스의 향수를 현대적으로 복각하고 소재와 컬러에 과감히 도전하면서 경쟁사들의 파이를 성공적으로 뺏어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데이터가 과연 맞나라는 의문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업계에서 하나의 기준처럼 인용되긴 하지만 최근 스와치 그룹은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 공문을 보내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출 방식과 전제 조건에 문제가 있으며 실제 수치와 괴리가 크고 일부 결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죠. 결국 이런 리포트는 참고 지표일 뿐 브랜드 내부 데이터와 실제 시장 상황은 또 다른 그림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크리스토퍼 워드, 포맥스, 몬타 같은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론진보다 뛰어난 가성비와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미드레인지 시장을 파고드는 점도 큰 위험 요소입니다.
사실 300만 원이면 론진에서는 겨우 엔트리 모델을 고려해볼 수준이지만 방금 언급한 브랜드들에서는 같은 금액으로 무브먼트의 스펙이나 브레이슬릿의 마감에서 객관적으로 한 단계 높은 퀄리티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미 눈높이가 높아진 애호가들은 이런 실질적인 차이에 주목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브랜드들은 입소문과 SNS를 통한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빅그룹 브랜드들은 인프라와 규모의 경제라는 큰 장점이 있는데 왜 마이크로 브랜드처럼 소비자에게 어필할 만한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대형 그룹사 브랜드들은 매출 예측이 가능한 기존 라인을 재활용하는 보수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또 똑같네 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죠. 실제로 지난 20년간 새롭게 런칭해 수익을 낸 신규 라인은 까르띠에의 발롱블루가 거의 유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시계 시장은 보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AP의 코드나 제네시스 디파이 익스트림, 까르띠에, 클레드 까르띠에 모두 출시 당시 브랜드 정체성이 흐리거나 디자인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고전했습니다. AP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로열로크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코드 컬렉션에 꾸준히 힘을 싣고 있지만 아직 성공이라 하기엔 갈 길이 멉니다. 새로운 컬렉션을 내는 것은 브랜드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이기에 보수적인 운영을 택하게 되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도전적인 디자인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마이크로 브랜드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독립시계 시장은 션님의 전문 분야이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최근 1년간 독립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올해는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브랜드들이랑 직접 부딪히면서 느끼는 부분이라 조금은 현실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독립시계 시장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도 마찬가지로 양극화입니다. 독립시계 중에서도 최상위 티어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FP 주른의 경우 일부 희소 레퍼런스들은 주요 경매에서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단순히 브랜드 인지도 때문이 아니라 철학, 완성도, 희소성이라는 요소가 분명하게 축적된 브랜드만이 시장에서 선택받는 구조가 더욱 선명해진 것입니다. 결국 2025년의 특징은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스토리와 철학이 확고한 브랜드, 생산량이 극도로 제한된 모델, 이미 컬렉터 커뮤니티에서 검증된 메이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극소수만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독립 브랜드 시장에서는 단순히 희소성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고 장기적인 브랜드 서사와 기술적 정체성이 함께 평가받는 방향으로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반대로 준비가 덜 된 신생 브랜드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졌어요. 시장 전체 유동성도 예전 같지가 않고 컬렉터들도 이제는 많이 똑똑해졌거든요. 단순히 핸드 피니싱 조금 했다고 해서 바로 반응이 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1년은 인디 시장이 거품이 빠지고 구조가 정리되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일체형 브레이슬릿 스포츠워치가 크게 유행하면서 그 흐름에 맞춰 공격적으로 투자한 인디 브랜드들이 몇 있었죠. 문제는 그 카테고리는 디자인뿐 아니라 충분한 기술력과 공급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트렌드에만 올라타면 초기 반응은 좋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부 브랜드들은 아직 브랜드 정체성이 단단히 자리 잡히기도 전에 너무 빠른 확장이나 과도하게 도전적인 제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을 무리하게 얹거나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생산량을 갑자기 늘리는 시기죠. 그런데 인디는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판단 미스가 바로 브랜드 신뢰도에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변화는 협업 구조의 공개화라고 봅니다. 전통적인 스위스 워치메이킹은 철저한 분업 구조였죠. 다이얼, 케이스, 무브먼트 파트, 데코레이션까지 각각 전문 장인과 공방이 맞는 구조였지만 브랜드는 그걸 굳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는 완성된 시계만 봤지 그 뒤에 있는 네트워크는 잘 몰랐죠. 그런데 최근 인디 시장에서는 이 협업 구조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브랜딩 요소로 활용합니다. 우리는 어떤 장인들과 이 시계를 만들었는가를 설명하면서 품질의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이죠. 최근에는 시몽 브렛처럼 아띠장들을 전면에 세워 그들의 핸드크래프트 역량을 브랜드 서사의 핵심으로 삼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직 통합 매뉴팩처가 아니더라도 최고의 서플라이 체인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그것 자체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가의 인디 시장에서는 누가 만들었는가가 곧 신뢰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흐름으로 컬렉터의 역할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브랜드와 함께 만드는 사람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랑앤하이네와 협업한 페니 에디션의 경우를 보면 이런 프로젝트는 단순한 리미티드 에디션과는 결이 좀 다르다고 봐요.
디자인 방향, 디테일, 컬렉터 커뮤니티의 취향까지 반영되는 구조죠. 이건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무엇을 기대하느냐? 올해는 더욱 인디 브랜드와 레거시 브랜드 간의 경계가 더 흐려질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레거시 브랜드들도 인디 감성을 차용하려 하고 반대로 인디 브랜드들은 점점 더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있어요. 결국 작다는 것만으로는 인디의 정의가 되기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의 인디 브랜드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일부 매니아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30대, 40대 컬렉터들이 자연스럽게 인디를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디 비중을 너무 빠르게 늘리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레거시 브랜드들을 충분히 즐기고 그 다음 단계로 인디를 경험해야 단점까지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2026년 올해 인디 시장이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로님은 올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하세요? 결국 상위 1위부터 4위 브랜드는 각자에게 확실한 셀링 포인트로 계속 성장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브랜드들은 점점 더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압도적인 기능의 스마트워치로 가던가 정말 독특하고 잘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시계가 아니면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힘든 시대가 온 거죠. IWC 같은 경우는 영화와의 협업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대다수 레거시 브랜드가 고전하는 가운데 IWC의 영화 마케팅은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화제성을 넘어 소비자를 사로잡을 만한 확실한 제품 경쟁력과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실적 유지는 쉽지 않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 리포트는 어디까지나 추산치에 기반한 자료입니다. 브랜드의 정확한 속사정을 파악하려면 재무제표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시계 시장의 양극화 흐름과 각 브랜드가 겪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읽어내기엔 충분한 지표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보신 올해 리포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무엇인가요?